네, 안녕하세요. MZ세대에게 최고 민수로 알려져 있고요. 샌드 타이거 샤크라는 필명으로 작가 활동을 한 6년 하고 있는 박민수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2021년 시계를 거꾸로 되짚어 보면 지금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를 2021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뭐 4~5배씩 이렇게 상승한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제가 2월인가 출연하고 한 2달 있다가 폭스바겐 내재화 사태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한 15% 정도 빠지면서 제가 이제 2달 만에 그 채널에 나가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그런 성장 산업이고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오히려 좋아, 고맙다, 더 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하나의 밈이 됐는데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 그리고 많이 버는 만큼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사서, 혹여 내가 실수로 고점에 매수했다면 재미삼아 이야기하는데요. 246전법,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해서 매수 단가를 최대한 낮춰 놓으면 싸게 산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3개월 단위로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이 주가의 고점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저는 2차 전지 섹터, 특히 양극재 기업과 ETF를 강조를 좀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맞아서 올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준 거죠. 그 신용융자라고요. 그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빚잔치들이 사실 많이 돼 왔어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된 요인이 단기적으로 돼 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단기 주가 급등에 따라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빌려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리스크 관리가 또 중요해지잖아요. 빌려줬는데 못 받을까 봐. 그렇기 때문에 신용융자를 비중을 올려버리면서 빚을 낼 수 있는 금액이 현격하게 줄어들죠. 그러면 결국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거래량으로 일으켰던 그런 단기 급등을 더 이상 맛보기엔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으로 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실적 개선주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거래량 급등으로 단기 변동폭이 큰 것보다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원재료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완제품 중에 한 70%가 원재료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된 이제 원재료는 리튬인데, 리튬의 가격이 올해 들어서 많이 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존에 이제 사놨던, 비싸게 사놨던 그런 원자재 가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들이 2분기에 좀 실적을 좀 눈높이를 낮추는 그런 요인들이 돼서 조금 조정을 보여준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그 종목별로 좀 그 어떤 PER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겠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모습은 이런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3분기 실적도 일단 리튬 가격이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도 2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서는 나쁘지 않지만 단기적인 트렌드로는 약간 가격에 그 어떤 실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면서 4분기 이후의 반등을 좀 노려보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 자체가 앞으로 꾸준하게 좀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2030년이면 한 50%대 정도 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한 10%가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한 7년 정도 남았는데요. 꾸준하게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헤럴드 경제 자료를 봐도 2035년이면 한 88%. 그러니까 2035년이면 대부분 전기차를 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30년에는 56% 정도 되네요. 근데 올해가 한 1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의 캐퍼는 비슷한데 이 전기차의 시장 침투율은 계속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30년까지는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시아타임즈 자료를 보더라도 2023년에 2차 전지의 시장 규모가 121 빌리언 달러인데 2030년에는 401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중요한 것은 글로벌 그 배터리의 수급 추이 전망인데요. 이게 이제 어찌됐든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에서 2030년 정도 되면 수요와 밸런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일치되는 부분들이 2030년 정도면 맞으니까, 그러니까 2030년 이후에는 사실 2차 전지가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는, 그렇기 때문에 한 뭐 2028년 뭐 이 즈음부터는 재미가 없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의 어떤 공급 과잉, 그로 인해서 우리가 태양광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이 좀 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중국이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막 폭발적으로 이 가격 덤핑을 하면서 공급 물량을 늘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한 2028년 이후부터는 좀 공급 과잉에 시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2023년이니까 앞으로 한 3, 4년 정도는 충분하게 우리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성장성 측면에서 한 3, 4년 정도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싶고요. 글로벌 전기차 판매 예상인데요. 특히 이제 전기차에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럽이나 중국 시장보다 미국의 전기차의 그 판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그 2023년에 그 생산 판매량과 2030년의 판매량을 보면 한 7, 8배 계속 미국 시장이 또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그 PER 기준으로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뭐 PER이 한 40배 넘어가니까 버블 아니냐, 뭐 2027년에서 뭐 2030년 실적을 끌어와서 버블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에는 조금 앞으로도 조금 더 오를 그럴 개연성들이,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기준으로 PER을 계산한다면 지금의 40배가 뭐 20배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먼 미래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산업의 트렌드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켜봐야 되고, 주가가 혹여 뭐 단기적인 악재로 급락을 해준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중요한 섹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가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이제 전체 주식 시장의 어떤 리스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그 종목에 대한 리스크이기도 한데,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거든요. 보통 찬바람 불면 고배당주인데 요즘은 찬바람 불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그러니까 10억 원이죠. 특정 개인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그런 영향으로 보통 한 10월 정도부터 이렇게 매도세가 좀 강하거든요. 개인의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일수록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는데,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산 그런 섹터가 2차 전지 섹터들이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재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개연성들이 높기 때문에 4분기 들어서 일단 하나의 저는 가장 큰 어떤 주가의 좀 하방을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래서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부터 매도하려는 그런 니즈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버스 ETF가 다음 달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좀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롱숏 전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난 건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것은 매수라는 두 가지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2차 전지 개별 종목을 사놓고 인버스를 동시에 사면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는 수익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면 인버스로 수익이 나는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면 인버스는 손해를 보지만 이 개별 종목에서 수익을 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수익이 나고, 그 중에서 이제 크게 만약에 변동이 나면 이렇게 크게 수익 난 걸 매도해서 손실 난 거를 매수하는, 그러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가는 그런 의미에서 인버스 ETF가 생각보다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게 이제 인기가 있으면 뭐 고버스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유사한 그런 ETF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9월 이후에 이 인버스 ETF가 상당히 좀 관심을,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상승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뭐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 인버스 ETF가 이제 출시되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기 주가 급등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요인들이 개인이 공매도 하는 거와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ETF가 인기가 있을수록 이 시가총액 규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 ETF 발 9월 달에 단기 좀 조정이 올 개연성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신용융자가 축소되면서 거래량이 좀 계속 줄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단기 변동폭을 좀 줄이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다.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먼저 에코 프로부터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에코 프로비엠이 움직이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가 움직이는 이런 순환매 패턴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PER이 양극재 기업들이 한 40배가 좀 넘거든요. 2025년 기준으로. 그렇다라고 보면 좀 이 정도 선을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지켜주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오르면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의 해결은 결국 2026년도에 어떤 기대치, 실적 예측치가 나오면서 그 실적 예측 대비해서 PER이 더 낮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3분기 또는 4분기 이후에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좀 지금의 주가를 유지하면서 좀 상승하는 패턴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일단 ETF가 나와봐야 저도 알겠지만, 일단 뭐 그 기초 지수를 산정하는 그 로직을 한번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단정해서 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PER이 조금 낮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또 포스코 퓨처엠보다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지금 보면 거의 철강 기업이 대부분이거든요. 매출액의 한 뭐 50% 이상이 철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 PER이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이 한 40배 내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단기적인 하락폭이 작지 않겠냐라고 볼 수도 좀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편입 비중은 어차피 계속 좀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막상 나와봐야 세부적으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자료를 그 우리 촬영 전일 종가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에코프로의 그 매출액 추이를 보면 꾸준하게 이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요. 특히 2021년에서 2022년 넘어가면서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좀 늘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된 원인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2025년에 매출액이 한 3배 정도 증가를 하잖아요. 이렇게 꾸준하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또 당기순이익도 크게 늘어나고요. 다만 이제 PER은 한 40배 정도 되니까 지주회사잖아요.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지주회사 치고는 좀 높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뭐 2026년, 2027년 이렇게 실적을 계속 보면 어느 정도 이 PER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그 하반기에 그 에코프로 그룹에서 머티리얼즈 그 전구체 생산하는 조 단위 이상의 그런 시가총액을 예상하는 그 머티리얼즈가 이제 상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거래소에서 상장을 결정을 한다면 그게 에코프로의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어떤 동력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와 함께 에코프로가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원재료인 리튬,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구체를 생산을 하고요. 그 전구체를 가지고 에코프로비움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들 하는 거죠. 사실 에코프로의 대부분의 실적은 에코프로비엠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그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엇비슷해요. 대부분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을 연결 재무제표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에코프로와 비슷한데요. PER도 엇비슷해요. 한 42배 정도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42배면 적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다만 이제 2026년 실적을 대입해 본다면 한 30배 정도 뭐 이내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 12월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뭐 PER 30배 정도는 버블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인 버블 여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 연도별 생산 능력 그 전망치를 보면 작년에 한 10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을 했는데요. 2026년이면 48만 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결국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그게 이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이어지고 그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증권사의 어떤 실적 예측치들도 보면 앞서 언급된 그런 그 숫자상의 실적 예측치는 2025년까지의 그런 아웃풋이잖아요. 근데 2026년도 2025년보다 훨씬 월등히 또 어떤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4분기 접어들면 2026년도 실적 예측치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 예상 PER이 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프로가 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과열이 되면 에코프로비움으로 옮겨가서 이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에코프로가 뭐 120만 원대까지 올라와서 좀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혹여 이 시장 악재로 좀 급락을 하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포스코 퓨처의 포스코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 예측치가 2030년까지 어떤 기대치들을 많이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포스코의 어떤 리포트를 통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또
또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2025년까지는 매출액이 그렇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못해요. 또 PER도 한 11배 정도 되니까 아까 에코프로에서 봤던 것보다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그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실질적으로 제철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라는 제철, 철강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포스코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양극재나 뭐 음극재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섹터, 그리고 리튬과 관련된 섹터는 아직 반영이 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2026년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리튬의 그 생산 예측치인데요.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요. 올해는 뭐 거의 리튬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영업이익이 4조 8천억 정도, 올해 예측치가 그 정도 되는데요. 이 2030년이면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만 한 7조 1천억 정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 리튬이 반영이 안 된 게 한 4조 8천억 정도 되는데, 리튬만으로 한 7조 정도 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2025년부터 리튬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화끈함이 없지만 한 2025년부터는 일단 4조 8천억이 올해 예측 영업이익인데 1조 한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또 더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리튬에서 반영되는 그런 금액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부터 하기 때문에 한 2년 후를 예상을 한다면 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한번 출렁출렁 할 때마다 기노업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포스코 아르헨티나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두 개의 리튬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100%의 지분, 그리고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한 82%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2025년부터 이렇게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긍정적인 모멘텀을 한 2년 후부터는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한번 시장이 급락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증권사의 그 목표 주가가 뭐 74만 원 정도 목표 주가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그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비중을 합치면 거의 포스코 철강과 비슷한 비중의 기업 가치를 놓고 있거든요. 5대5 정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 포스코의 매출액에서 오히려 리튬이 더 많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철강보다 한 두세 배 정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2030년이면 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는 철강 기업이 아니라 리튬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올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30년 정도 되면 매출을 62조 정도 하겠다. 2차 전지 소재 섹터에서 62조 정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생산 능력 목표치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떤 포스코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도 보면 지금 2023년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에서 한 6조 내외 정도인데 2030년이면 62조니까 10배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낳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음극재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양극재를 하면서 이렇게 국면 전환을 한 거죠. 원래 LS에서 이제 적자인 음극재 사업을 가져와서 하다가 이제 양극재까지 확대하면서 기존에 이제 음극재 기업으로서의 좀
시장에서의 보여지는 게 미미했는데 이제 양극재 섹터로서 오히려 올해 주가가 강한 반등을 보여줬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PER도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그룹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매출액은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보다 적은데 2025년 실적 기준으로, 근데 단기 순이익은 비슷한 거죠. 왜냐면 포스코 같은 경우는 리튬 같이 이런 원자재를 직접 이제 가져오는 그런 어떤 수직 계열화가 훨씬 더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요 이런 데서 이제 원자재를 좀 싸게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훨씬 높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PER이 상대적으로 48배 조금 더 시장에서 높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의 2030년 재무 목표 이 표인데요. 양극재, 뭐 기초 소재, 음극재 이런 섹터들의 규모를 보면 대부분이 이제 양극재에서 수익이 나는 거죠. 음극재는 한 5.3조, 양극재는 36.2조, 뭐 이 정도의 토탈에서 이제 43조 정도를 얻을 것이다. 그 중에 3조 4천억 정도를 영업이익으로 기대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4년 내년도에 그 매출이 포스코 퓨처엠이 한 10조 정도 예측을 하는데요. 2030년이면 43조니까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특히 이제 2026년에 17조인데 2030년에는 43조니까 2026년과 2030년 사이에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3배 정도 성장을 뭐 거의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장기적인 뭐 흐름은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이 과열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완만하게 이렇게 주가가 횡보를 하고 이제 한 4분기 넘어서 좀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포스코 퓨처엠 보면 양극재나 이 전구체 이런 부분들의 계속적인 2030년까지 어떤 그 계획들을 보면 일단 2023년에 그 양극재의 어떤 생산량이 155 1000톤이죠. 근데 2030년이면 1000으로 155가 10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실적은 2025년까지의 실적 예측치가 나왔지만 2030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할 거다, 이런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나쁘지 않은 그런 추이를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나 뭐 에코 그룹이나 근본적으로 비슷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뭐가 먼저 움직이느냐. 근데 이제 일단 에코 그룹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급등을 하면 포스코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많이 해주면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좀 있는 섹터가 아닌가. 다만 이제 특히 요즘 들어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신용융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의 악재 요인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부동산 시장의 뭐 문제,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악화, 이런 블랙스완이 갑자기 터지면 신용융자발 단기 주가 급락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반대 매매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이 하반기 들어서 어떤 변동성 이런 부분들이 본의 아니게 좀 나타날 그런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양극재 기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양극재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동박이나 전해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그 주가 상승보다 왜 양극재가 폭발적으로 늘었느냐,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 2차 전지의 원가 구조 중에 양극재가 거의 한 50% 정도 차지해요. 음극재는 12% 정도 차지하네요.
그리고 전액은 7%, 분리막은 4%, 배터리 셀은 3%, 제조하는데 23%. 그러니까 양극재가 거의 뭐 2차 전지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고요. 포션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매출액 규모가 크다는 거죠. 매출액 규모도 크고 영업이익의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음극재나 전액 분리막보다는 양극재 중심으로 앞으로도 시장이 형성될 개연성이 많고요. 우리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의 미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빠르면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고 가운데 분리막이 있고 그 사이를 액체가 흐르면서 그걸 전해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해액을 그 에너지를 주면서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에너지를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방전이 되고 방전된 에너지를 다시 이쪽으로 주면서 충전이 되는 계속 순환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액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부피가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흔들림이라든지 뭐 이러면서 만약에 분리막이 찢어졌을 경우 불이 나게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데 결국 이런 액체의 불안정성을 고체화시키는 게 이제 전고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피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액체가 전하는 것보다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중요한 것은 기존의 이제 분리막과 전해액이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고체로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음극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고체 전해질과 양극 두 개만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음극도 없어질 개연성도 있고 그러면 긴 호흡으로 본다면 빠르면 2027년이거든요. 지금 일본은 상대적으로 이 배터리 개발에서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중국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삼성 SDI라든지 현재 개발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가면 결국에 살아남는 건 어찌됐든 양극재 기업이다. 그리고 시장의 파이만을 놓고 봐서도 5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시장에서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시장을 리드하는 건 양극재 기업이고 그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처럼 그런 어떤 지주회사, 일부의 지주회사가 같이 지금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론 뭐 음극재라든지 뭐 분리막이라든지 동박이라든지 이런 뭐 기업들도 있지만 좀 가장 코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양극재 기업 중심으로 앞으로도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반면에 이제 배터리 완성업체는 시간이 지나면 이 자동차 업체와 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직접 배터리를 생산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분리막과 전해액이 없어진다면 더 심플해지잖아요. 음극도 없어지면 심플하잖아요. 그냥 양극재와 고체 그 전해액만 붙여버리면 되니까 이러면 굳이 배터리 완성업체를 쓰지 않고 자기들이 양극재 회사와 그 분리막 뭐 전해액 회사를 불러다가 붙여버려서 자체 생산을 해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결국 양극재 기업이 끝까지 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LFP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인산철이라면 우리는 뭐 NCM이나 NCA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의 그 트렌드는 우리도 이제 그 인산철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결국 모든 전기차를 고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화되려면 결국 전기차가 싸져야 되거든요. 전기차가 싸져리면 결국 싼 배터리를 써야 되거든요. 전기차에서 배터리의 그 원가 비중이 한 40% 차지하니까 이걸 낮춰야만 결국 대중적인 그 전기차가 나오는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70%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거든요. 단점은 무겁고 멀리 못 가요. 대신 철을 쓰기 때문에 되게 싸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전 세계적인 시장 파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대중화되려면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 이 철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원산지 이 철강의 주된 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 측면에서는 중국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중국 규제, 이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반사이익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NCM이나 NCA에서 인산철 배터리를 이렇게 생산하면서 양극재 시장이 좀 더 앞으로 치열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그 NCM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발트 가격이 가장 비싸거든요. 그래서 코발트의 그 함량을 줄여가지고 이 배터리의 가격을 좀 낮춰보겠다라고 우리나라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은 망간을 좀 더 섞어서 성능을 좀 높여보자. 그래서 LFP가 아니라 LMFP 뭐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또 전고체 배터리까지 개발을 이어가는 이런 치열한 양극재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지금 CATL이 10분 충전에 400km 정도 갈 수 있다. 그리고 한 15분 정도 충전하면 700km를 갈 수 있는 센싱이라는 그런 그 배터리를 개발했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도전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그 배터리 업계에는 좀 경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산철 배터리로 이제 어느 정도 그쪽을 개발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수들은 남아있죠. 하지만 성장성 측면에서 우리 그 기업 예측치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가야 할 길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는 올해가 가장 최악인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최악을 지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나빠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게 없는 한 해인 것 같고요. 화면에서도 보면 작년에 2,70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는데 올해 1,300억 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 반토막 정도가 났기 때문에 매출액은 더 늘었는데 이제 당기 순이익은 반토막이 난, 이게 이제 비싸게 그 원재료를 사놨는데 리튬 가격이랑 뭐 기타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비싸게 사놓은 거를 팔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실적 악화를 가져왔고요. 3분기에도 그 안 좋은 실적들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어찌됐든 최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매출액도 늘어나지만 당기순이익도 증가할 거다.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한 3배 정도 증가할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눈높이를 맞추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이 한 14배 정도, 지금 많이 올라와서 14배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앞서 그 봤던 40배 내외의 그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LNF의 그 강점이라고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덜 올랐다라는 게 그나마 뭐 위안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3분기 그 준공 예정인 3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고 2026년까지 양극재 생산량을 40만 톤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뭐 이런 어떤 기대치들이 있거든요. 앞서 우리가 봤듯이 에코프로비엠이 한 48만 톤, 2026년이면 48만 톤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LNF도 한 40만 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눈높이를 좀 맞추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하는 거고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매출이 내년, 내후년 크게 좀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언급했던 어떤 실적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증권사 리포트들을 봐도
뭐 LNF도 나름의 계속 성장을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올해 실적도 작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름 시장에서 한 40배 이상의 PER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LNF의 뭐 상대적인 낮은 PER 이런 부분들도 기업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4월 달에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교환사채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그러니까 LNF가 갖고 있는 LNF 주식을 한 6,600억 정도를 팔았어요. 팔면서 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가액이 43만 8,100원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교환사채 투자자 입장에서 한 60만 원 이상을 가져야만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왔다는 건 특히 뭐 싱가포르 등 해외 금융시장에서 6,600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건 기업으로 봤을 때 최소한 43만 원 이상은 갈 것이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해의 최악의 상황이 지나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 정도면 안정세를 찾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보통 교환사채를 발행을 하면 공매도 전략을 많이 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교환사채를 투자한 투자자 측면에서는 공매도 전략으로 또 공매도 차익을 얻고요. 또 낮은 가격에 매수해서 43만 8천 원의 가격을 다운사이징하는. 그래서 공교롭게도 LNF 그래프를 보면 교환사채 발행 이후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꾸준하게 올랐는데 그래서 물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아니겠느냐. 특히 코스피 이전 상장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이 기대하던 하나의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서 아무래도 공매도를 좀 당분간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공매도 잔고가 한 6.7%로 코스닥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요. 에코프로빔이 한 9,500억 정도 되는데 LNF가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유일하게 2차 전지 섹터에서 이 성공을 거둔. 그런데 이제 이 공매도를 상당 기간 못 한다고 치면 이 5,000억의 공매도 애들이 숏 커버를 해야 될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숏 커버 물량이 불러온 또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포스코 DX가 거래소 이전 상장 발표하고 주가가 30%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학습 효과도 좀 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수직 계열화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LS와 전구체 생산을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2025년부터 새만금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어떤 내재화 부분은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리튬 사업도 지금 한다고 그러고 또 음극재 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출발은 늦지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 2025년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것 같고요. 전구체 내재화율 전망치인데요. 여기 보면 2025년까지 LNF는 거의 뭐 미미해요. 근데 2026년부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새만금에서 전구체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한 14%까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 전구체 내재화율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43%까지 이렇게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쪽이 한 33%, 그리고 LG화학이 21%, LNF가 14%.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4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 아르헨티나 등에서 리튬을 또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포스코나 에코프로가 이제 LNF보다 상대적인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LNF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뭐 소외됐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3분의 1 수준의 어떤 기업 가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눈높이를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투자증권이 목표가를 5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가의 거의 2배인데요. 유일하게 양극재 기업 중에 목표 주가보다 주가가 낮아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말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스피 이전 상장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연내 유상증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보통 유상증자를 기대를 하면 주가를 좀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주식을 조금만 주고 목표하는 금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공매도가 일정 기간 금지되고 그동안 이제 주가를 좀 올리고 그때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연내는 유상증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사와 대규모 수주도 발표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기존 고객과의 어떤 대규모 수주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남아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미국으로 양극재 합자 회사를 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산업자원부 그 승인 과정에서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그 부분도 허가가 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또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산량 증가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발표된다면 지금보다 좀 나아지는 상황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악재, 올해가 뭐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기대감을 낳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NF와 함께 또 주목해 볼 기업이 LS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본격 생산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LS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LNF와 LS가 전구체 그 공장을 짓기로 하고 2025년 뭐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 LS는 2차 전지 그룹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LSMNM이라고 거기서 이제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폐 배터리 사업 등 일부를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구체부터 이제 뛰어들면서 한 2년 후부터는 어찌됐든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양극재와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고, 전구체 기업의 지분을 65%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결 재무제표로 묶이면서 그만큼 전구체 생산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LS의 장점이라고 하면 PER이 굉장히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6배예요. 보통의 지주회사들이 뭐 4배에서 6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는 2차 전지가 하나도 끼어있지 않은 그런 주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25년 실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좀 뭐 한 1, 2년 지나면 전구체가 붙으면서 아무래도 2차 전지의 느낌을 더 받지 않을까.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좀 지루함을 좀 견뎌야 된다. 그래서 기업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앞서 LNF를 봤는데, 저는 주목해야 될 기업이 세로닉스라고 보거든요. 세로닉스는 이제 LNF의 지분을 14% 보유하고 있거든요. 14%지만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로 연결이 돼서 그 LNF의 실적을 가져와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되게 미미한데 이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가져오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LNF의 성장 과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그러니까 단기간 트레이딩하기엔 또 세로닉스가 더 많이 급등하고 더 많이 빠지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호재 이슈가 있다면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극재 기업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켜볼 건 LG 화학이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화학 업종이 사실 주력이다 보니까 경기 둔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침체 이런 부분들이 화학 업종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의 그런 저유가의 어떤 영업이익 증가와는 반대로 지금은
국제유가가 한 70달러 선 이상으로 가다 보니까 원재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나프타를 생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비용들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좀 둔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다만 이제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8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LG화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LS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홀딩스처럼 지주회사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1.4%를 가지고 있거든요. LG화학이.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수익을 대부분 끌고 오는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한 24배 정도의 PER을 받는데 LG화학이 한 8배 정도밖에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보통 되거든요. 보유 지분이나 뭐 그런 거에 비해서 뭐 그래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LG 뭐 에너지 솔루션의 어떤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거고 또 양극재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우리 그 포스코 퓨처엠과 LG 화학의 어떤 양극재 생산량을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한 3분의 2 정도의 생산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양극재 생산이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2030년 대비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한다면 LG화학의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긴 호흡으로 보면 실적 개선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요. LG화학의 매출 계획인데요. 2차 전지 관련해서 2022년 한 4조 7천억 원 정도의 매출인데 2030년에는 한 30조 정도 앞으로 매출을 일으키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을 대부분 가져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한 8배 정도 매출액이 증가할 거다. 그래서 LG 화학에 좀 더디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닐까 싶어요. 코스모 우리 신소재도 이제 양극재 기업으로 있는데요. 이 코스모 신소재가 이제 시가총액이 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 소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비엠보다 가볍다 이런 측면에서 상반기 좀 1분기에 강한 모멘텀을 가졌었는데 조단위가 넘어가면서 단기 트레이딩의 메리트가 좀 줄어들면서 약간 소외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은 한 34배 정도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2차 전지 장비주들. 근데 이제 장비주들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양극재나 음극재가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시류를 편성하는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비주는 장점은 상대적으로 버블 정도는 낮아요. 그렇지만 이 장비주들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기에는 너무 그 매출액이라든지 작아서 막 주도적으로 장비주가 끌고 가기는 어렵고요. 장비주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 하나기술. 매출액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좀 매출액 변동폭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2023년 실적 대비 2025년 매출액은 한 2배 정도 늘어나고요. 영업이익은 한 4배 정도 늘어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기술이 지금 뭐 장비주 중에는 뭐 선두로 좀 많이 치고 왔는데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한 PER이 한 15배 정도 되고요. 원주는 한 9배 정도, 그리고 TSI는 11배 정도. A프로는 2023년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15배 되고요. 이노메트리도 9배, 그리고 PNT도 12배,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23년과 2025년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한 2배 정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대적으로 그 당기순이익 증가폭을 보면 양극재 기업의 증가폭보다는 상당히 낮아요. 어떤 시장의 주도가 양극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오른 감은 있는데 어떤 장비주들이 주도주로서 막 끌고 가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류를 좀 타면서 같이 동반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육전법에 전제가 있어요. 좋은 기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산 다음에 물고 늘어지는 거지, 나쁜 기업을 사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계속 손실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 켜진 상태에서, 좋은 기업인 상태에서 더 좋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에 투자할 때는 실적 피크아웃을 주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실적이 더 좋아야 내가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실적이 좋을 때 사서 실적이 빠질 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은데 더 좋은 기업들, 이게 실적 개선주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사거나, 아니면 배당을 엄청나게 주는 그런 고배당주를 사거나, 이 두 가지 엔드 조건이 됐을 때, 아니면 ETF를 사거나.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인버스나 고버스, 뭐 파생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그 국내 주식형 ETF를 샀을 때 일정 비율 이상 떨어졌을 때, 그런 기업들을 246전법, 10,000원에 샀으면 8,000원, 6,000원, 4,000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을 취하자, 끝까지 물고 늘어주자, 이런 전략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투자해서 좋은 상황은 전체 주식시장이 망가졌을 때를 제일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산 종목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망가진 건 그 전체 시장이 좋아지면, 근데 전체 시장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고요. 특히 단기간에 칼날같이 이렇게 시장이 망가졌을 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칼날같이 무너지는 건 그만큼 거래량이 적어요. 그리고 이게 보통 신용융자로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한 애들이 빚을 못 갚아서 이 반대매매 나오고 시장을 막 한 2, 3일 요동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신용융자 물량이 20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예상치 않는 충격이 와버리면 이게 반대매매가 한 3, 4일, 보통 한 3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한 3일 정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급락을 하고 뭐 진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하든지. 우리 코로나 2020년을 떠올려 보면 두 번의 급락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한 번씩 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서킷 브레이커는 저는 굉장히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보거든요. 2020년 되돌려 보면 그때 뭔 종목을 샀든 1년 후에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칼같이 내릴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섹터, 눈여겨봤던 고배당주 섹터들을, 아니면 내가 샀던 매력적인 종목들이 급락했으니까 그럴 때 246 전법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급락을 손절매 관점에서 바라보면 불안해요. 내가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더 지금이라도 팔아서 50%라도 건져야 되지 않을까, 40% 건지면 어떡하지? 불안한데, 역발상으로 나는 50% 싸게 살 수 있는데 60%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요즘 포모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에코프로를 못 사서, 뭐 포스코 홀딩스를 못 사서 너무 나만 소외된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외됐다 생각하면 일단 조금은 사는 거예요. 10%든 20%든. 왜냐면 망설이면 못 사거든요. 저점을 잡겠다고 하는데 그 더 떨어지겠지 하는 순간이 이제 오르는 거고요. 물론 크게 떨어져 주면 너무 고마운 일인데, 관심이 있다면 10%든 20%든 일단 사고 그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총 5권의 책을 썼고요. 첫 번째 책이 이제 40살에 시작하는 주식 공부 오일완성, 이게 한 10만 부 정도 팔린 책인데요. 이게 2018년도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2권의 책이 나왔어요. 안전한 투자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빠가 20년 정도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보니 우리 그 중학교 3학년 쌍둥이 아들이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에 목매서 기업을 보지 않고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가 무엇이냐? 실적 개선주, 고배당주, ETF, 스펙, 리츠, 이렇게 5가지 섹터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잃지 않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비싸게 살 수 있어요. 다만 그 실수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손절매는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냥 속상할 뿐이지. 그래서 실수를 실패로 연결하지 않으려면 일단 기업이 좋아야 된다. 믿을 기업이어야 되고 장기간 투자해야 될 기업이고, 그게 아빠가 20여 년 동안 지켜보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기업, 많이 번 만큼 많이 베푸는 기업, 그리고 안전하게 상장 폐지 리스크가 적은 ETF, 여기에 배당 측면에서 리츠, 그리고 IPO 원금을 지켜주는 스펙, 이런 다섯 가지 섹터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1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6% 이상이면 고배당주인데 저축은행의 3배 정도의 금리를 주거든요. 그래서 리츠의 투자 시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리츠는 금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줘요. 금리 인하가 아주 매력적인 상황이 오는 거죠. 왜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대출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투자자의 돈도 있지만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요.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 임대료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수익이 적어지거든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좋은 일만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리츠가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는 거죠.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그런 측면에서 배당 수익률이 10% 정도 지금 나오기 때문에 리츠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해 볼 좋은 기회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상장 첫날 그 상승폭이 400%까지 변동폭을 주잖아요. 공모가 대비.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급등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스펙 공모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스펙을 받으면 상장 첫날 두세 배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며칠 투자 만에 두세 배를 얻는 그런 아주 매력적인, 그래서 스펙의 단기, 상장 이후 단기 변동성이 되게 커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어떤 특징을 좀 활용해서 스펙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보자라면 ETF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ETF의 규모가 5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 자산운용사에게 먹거리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규모 ETF는 상장 폐지가 되는데, 웬만한 인기 있는 ETF들은 뭐 조 단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50억이 넘어요. 그래서 50억이 넘는 ETF라면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와 무관하잖아요. 근데 개별 종목은 상장 폐지 리스크에 항상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없으니까 이사육전법이 굉장히 잘 들어맞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물 관리를, 어장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만, 가장 좋은 종목들만 1년에 2번 내지 4번 정기적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에이스 오브 에이스만 이렇게 놓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서 개별 기업의 리스크가 크다 생각하면 바이오 ETF를 대신 사서, 개별 기업은 망하거나 상장 폐지되거나 뭐 유상증자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반대로 바이오 ETF는 일단 좋은 애들만 골라놨고 나쁜 애들은 주기적으로 빼버리고, 그러니까 상장 폐지 리스크도 적고, 다만 이제 바이오 기업 어떤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면 바이오 ETF를 사서 이사육전법을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ETF는 평균의 마법이 있어요. 덜 올라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상한가를 가더라도 구성 비중만큼만 상한가를 가기 때문에 절대 상한가를 ETF가 갈 수가 없죠. 대신 장점은 덜 내려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이 하한가를 가더라도 ETF는 하한가를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마법의 장점, 덜 내린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가면서 상장 폐지 리스크도 없고 좋은 기업만 모아놨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라면 ETF를 매수하고 이사육전법을 한번 공격적으로, ETF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형과 국내 기타형으로 나눠지거든요. 국내 주식형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이에요. 반면에 국내 기타형은 뭐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 은이라든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그런 섹터들. 이 둘의 차이는 뭐냐? 국내 주식형은 현재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어요. 근데 국내 기타형은 세금을 내야 돼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이라든지 이자 이런 것들과 합쳐서 2천만 원까지는 15.4%. 그 이상은 나의 월급에 합쳐서 고율의 종합소득 과세를 해야 되거든요. 종합과세를.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국내 기타형은 연금계좌에서 운용을 하는 거죠. 연금계좌는 과세 이연, 만 55세까지 세금을 안 내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계속 이연돼요. 그리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까지 낮은 세율의 이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S&P 500,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를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국내 연금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면 좋겠다. 물론 미국에 있는 뭐 QQQ라든지 이런 다이렉트로 운용을 해도 되지만 22% 분리과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22% 세금을 낼 바에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라면 국내 연금 계좌에서 뭐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국내 ETF를 운용하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 순서는 초보 투자자라면 ETF, 배당주, 실적개선주, 테마주 순서로 투자를 하셔서 주식 투자를 처음 했는데 괜히 테마주에서 뜨거운 손해를 보는 것보다 ETF로 좀 한 6개월 정도는 연습을 좀 해보고 주식시장에 이런 뜨거운 맛이 있구나 라고 익힌 다음에 개별 종목에 뛰어드는데 안전한 배당주.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은 주가가 내릴수록 배당 수익률은 올라간다는 거죠.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과 현재 주가를 비교를 하는데 배당금은 작년도 배당금 예를 들면 1,000원인데 주가가 10,000원일 때 사면 배당 수익률은 10%잖아요. 근데 주가가 5,000원이 되면 배당 수익률은 20%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배당주는 주가가 내리면 내릴수록 기쁜 거죠. 더 싸게 사고 배당은 더 많이 받고. 그래서 고배당주는 가급적 1, 2월에 사라. 왜냐? 연말에 배당락 이후에 1년을 또 배당을 기다려야 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연초에 사고 연말에 팔든지 아니면 장기간 뭐 10% 이상의 배당 수익을 매년 꾸준하게 누리든지. 그래서 저는 저의 은퇴 계획은 뭐 5억 또는 10억 원의 뭐 여유가 되면 10억 원의 금액을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연 배당 수익률 15%짜리. 언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생됐을 때. 시장이 급락했을 때 연 15%짜리 이상의 고배당주를 한 10억 원어치 사고 그러면 15%면 매년 1억 5천씩 아무 짓 안 해도 1억 5천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1억 5천씩 받고 파이어를 즐기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배당주 투자를 기본적으로 50% 이상 담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배당주의 장점은 덜 내려요. 그리고 주가는 빠져도 가령 10% 이상의 배당은 따박따박 받는다. 그러니까 막말로 주가는 반토막이 됐어도 배당 5년 받으면 똔똔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고배당주 투자를 눈여겨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책의 가장 핵심이고요. 실적 개선주를 찾는 방법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책에서는 실적 개선주를 찾았다면 기업의 내부 정보를 확인하자. 그래서 공시와 재무제표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948페이지인데요. 벽돌 책이니까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재밌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초등학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